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최근에도 증여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증여 상속세에 대한 세법이 개정이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에 증여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2025년에 꼭 필요한 증여 절세 관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사를 보면은 서울에서 매매나 교환 증여 관련해서 일어난 부동산의 손바뀜이 증여가 7년 이내 동안 가장 최저의 수치가 나타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진 않겠구나, 이제는 올라갈 곳이 없구나 라는 판단 하에 많은 분들이 증여보다는 매매를 통해서 양도 차익을 실현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작년 4분기에는 서초구에 갑자기 증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거래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증여 거래 비중이 55%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이 기사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초구 아파트 증여 비중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거는 작년에 방배동 DH 방배의 계약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청약 담청하신 분들이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기 위해서 부부간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단독 명의가 아니라 이렇게 계약하는 시점에 부부 공동 명의로 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도 증여의 절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단독 명의가 아닌 공동 명의를 하면 보유세 부담을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 명의가 100% 유리합니다. 재산세야 물건별로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건 유리하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공동명의 여부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부간에 6억까지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부세는 결국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모두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공제금액이 1가구 1주택 단독 보유인 경우에는 12억을 공제를 해주지만 1가구 1주택 단독 보유가 아닌 경우, 부부 공동 보유인 경우에는 인당 9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18억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나 혼자. 근데 내가 1가구 1주택이 내 단독 명의였던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억까지만 공제되고 6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해당하는 우리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했다라고 하면 실제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종부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똑같은 기사에서도 전년에는 7년 내 동안 증여가 하나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제 4분기에는 이렇게 증여가 발생을 한 부분처럼 정말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증여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가져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더불어서 이 증여가 단순히 이러한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 2025년부터 국세청에서는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표준을 공시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액, 시가로 변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거래가 많지 않은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없죠. 왜? 우리 아파트는 거래가 안 돼요.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실제 증여하는 시점에 시가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공시가격을 활용을 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었는데 해당하는 부분, 아파트에 관련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던 부분들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를 하게끔 바꿔서 세부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지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 증여를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실행을 하는 사례가 되지 않았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굉장히 많은 분들은 증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똑똑한 증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베스트셀러죠. 바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한 채 마련해 주기 위한 방법은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을 골칠 거래요. 과연 지금이 내가 부동산을 물려주기 적법한 시기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물려주는 게 세금적으로 무리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고민의 가장 근원적인 고민은 뭔지 아세요? 내 자녀가
아직 세금을 낼 돈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세요. 내 자녀가 만약에 정말 자기 자금으로 많은 돈을 마련을 해서 이미 세금 낼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물려줘도 당연히 세금 낼 돈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부담도 안 되고 바로 물려줄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대다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자녀한테 자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여나 상속세를 가장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분할이에요. 여러 명한테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속세, 증여세는 누진세율이죠.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져가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일수록 과표가 쪼개지게 되고요. 이 쪼개진 과표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을 해서 증여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10년 단위로 기간을 쪼개서 증여하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할과 더불어서 10년 단위로 쪼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이 10년 단위로 쪼개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증여세 관련해서는 10년 단위로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증여재산 공제랑 마찬가지로 같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려줄 자산을 10년에 한 번씩 물려주면 해당하는 자산들의 누계액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10년 단위로 한 번씩 끊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특히 이런 건 자녀분들보다는 손녀나 손자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명으로 분할해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증여를 검토를 해보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인데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비조정 지역에서. 근데 이 아파트를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 아파트를 산 지는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내가 자녀한테 물려줬을 때 얼마만큼의 세금이 발생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증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 전세가 끼어있는 집을 전세를 빼고 자녀한테 물려주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죠? 전세를 끼고 자녀한테 물려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꼭 부모와 자식 간에 증여를 해야만 자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매매를 통해서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부모님의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제 자녀한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 정도 되냐라고 하면은 증여세가 대략 한 10억에 대해서 2억 2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야 증여세 2억 2천만 원이야? 그럼 해당하는 부분 자금만 마련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꼭 잊지 마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취등록세예요. 저희가 증여를 하시게 되면 자녀분이 취등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산의 소유자가 바뀌면 무조건 발생하는 부대 비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은 자녀의 취등록세와 자녀의 증여세까지 합쳐서 대략 한 3억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가 저가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 시세가 20억인데 내가 이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싸게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례를 검토를 해봤을 때도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부모님한테는 뭐가 발생할까요? 양도세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12억에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 부모님한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까지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또 큰 금액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현황과 더불어서 실제 받아갈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현황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30대, 40대에 우리 이제 막 취업을 한 사람이 세금으로 낼 돈 3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잘. 저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일정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이러한 자산을 증여를 함에 있어서 옆집 보니까 이거 부담부 증여로 했대. 야, 그럼 우리도 부담부 증여로 하자. 이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해당하는 부분이 그 사람한테는 맞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형태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자녀한테 물려줄 때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부분을 단순 증여를 할지 아니면 부담부 증여를 할지 아니면 내가 자녀와 나의 자금 계획을 세워서 매매의 형태로 자산을 이전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꼭
검토를 하시고 미리 세금을 계산을 해보시고 난 후에 자산을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영상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례예요. 뭐냐면 가족법인을 설립합니다. 가족법인을 설립을 한 이후에 이 해당하는 법인의 부모님이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실제 한 1억 원 정도 되는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부모님이 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자녀를 주주로 같이 세우는 거예요. 법인을 설립하면 제가 이 주주에 해당하는 자본금도 각자 주주가 내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녀를 40% 지분을 줬다라고 하면 4천만 원에 해당하겠죠. 이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도 그냥 부모님이 증여해 준 거예요. 왜? 1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가능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 법인을 설립을 한 후에 부모님이 이 법인에 21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합니다. 이후에 이 돈과 법인이 대출을 일으켜서 약 5, 60억 되는 건물을 매입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 법인이 건물을 소유하게 됐죠. 이 법인의 주주는 나와 내 자녀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자녀가 낸 세금이 한 푼도 없었다면 여러분들 혹시 믿겨지세요? 이게 뭐냐면 바로 가족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사례예요. 가족이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증여를 하거나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 개인 간 부모님이 자녀한테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2억 1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가족 법인을 설립해서 자녀에게 무이자로 불려줄 수 있는 자금의 10배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가족법인 설립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현행 법상에서는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4.6%를 적용해서 연이자가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2억 1천만 원 정도를 부모와 자녀가 빌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법인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에 연이율 4.6%를 적용을 해도 21억 7천만 원까지 가족법인의 무이자로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배가 늘어났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법인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례처럼 부모님이 법인에 21억에 해당하는 돈을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또 해당하는 법인이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자금의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부분에 건물을 매입을 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나서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이 법인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개인 간의 자산 이전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보다 이렇게 법인을 활용해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산가분들이 가족법인을 활용을 해서 자금을 대여를 하고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서 부자법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그건 있어요. 이 법인이 해당하는 차입한 21억에 대해서는 갚아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다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21억 원이 돈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충분히 자금의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가족법인을 설립을 해서 하는 것 또한 활용하는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 세대에서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녀한테 증여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다른 자산과 다르게 주식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냐? 주식은 실제 저희가 증여가액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증여한 달 기준으로 전 2개월, 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금을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식은 내가 증여한 시점에 2달 후까지의 종가평균을 본다. 근데 내가 봤을 때 2달 동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주식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분이 나의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식으로 증여하시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현금을 증여하시고 그 주식을 사게 만드셔야죠. 이렇듯 향후의 주가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증여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현금을 증여해서 주식을 사게 하는 게 좋은지가 방법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 기간이 있어요.
3개월 동안 내가 증여를 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내가 했던 증여가 취소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한테 향후에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주식을 증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 했던 것보다 많은 증여세를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내가 증여를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증여를 취소를 하게 되면은 결국 뭐 증여세도 발생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상증세법에서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3개월의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증여세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증여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반환을 받으셔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 않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도에도 이어지는 증여 트렌드에 대해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여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분할과 시간에 대한 부분을 사는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집안이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꼭 절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